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새 정부 첫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 달간의 소회와 함께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 같은 국내 현안은 물론이고 한미, 한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쟁을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협의, 협상하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이거는 상대가 한 개도 득을 못 보게 하겠다. 내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문제들 두루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평론가님께서는 주목해서 들으셨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3,000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예. 저는 주목을 한 게 그 이유를 든 것이 뭐냐면 근대 국가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걸 만들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 국가의 잠재력 수준까지는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지사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이 국가나 행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일머리를 알고 그거에 대한 내공이 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뭐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국회에서 민원 같은 거를 많이 해결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많은 공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수도권과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인 부동산 정책 관련 답변이 주목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본의 아닌 많은 피해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맛보기에 불과하다. 물론 뒤에 공급책과 수요 억제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자칫하면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26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 부동산 폭등세를 잡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예.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지나친 규제로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 관련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줬다면 지금의 부동산 상승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예고했듯이 타운홀 미팅 형태 그리고 연단도 없앴고요. 질문도 추천 방식으로 이뤄져서 좀 즉흥성을 더했다고나 할까요? 시간도 100분에서 121분으로 좀 즉흥적으로 늘어났었고요. 오늘 기자회견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 자신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좀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배려, 그다음에 포용 이런 메시지도 담아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서 참 여유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확실히 해본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 참 많이 아는구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었더라고요.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미국에서 왜 주지사 출신들이 많이 대통령이 되는지를 알게 됐다, 느끼게 됐다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이 연합뉴스 소속 분이었는데요. 예. 그 페이스북 말에 정말 공감되는 기자회견이었고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격이 없는 소통, 그다음에 즉문즉답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소통의 어떤 방식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을 많이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자신감의 발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소 좀 자유롭고 색다른 기자회견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의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도 일부 긍정평가하는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예. 취임 30일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행사를 자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국정 지지율이 다소 흔들리거나 어려운 국면에서도 기자회견을 피하지 않고 계속 소통을 해 나간다면 진정성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정권 초라 그런가 날카로운 질문이 다소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만 이렇게 즉문즉설에 가까운 기자회견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는 제가 야당이라 할지라도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리고 측근들 재판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 등도 기자회견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평정심을 지키면서 오늘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취임 100일에도 아마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 야당도 견제할 땐 견제하지만 또 잘하는 건 잘했다 인정하면서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는데 어떤 반응이었을지 먼저 들어보시죠.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의힘은 낯뜨거운 자화자찬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예. 저도 이제 좀 겸손하게 그걸 경청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기자회견이 받아치기 한 거를 구해가지고 예. 한 두 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어느 부분이 자화자찬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이야기한 것은요. 소통을 하려는 노력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취임 30일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오늘은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논쟁의 지점이 있는 거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오히려 그게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의 목표 목적도 굉장히 잘 잡았고 그거에 굉장히 충실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과욕을 부렸다면 막 자화자찬을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도 내놓고 방향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랬으면 더 큰 논쟁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자화자찬이라는 평가를 했을 법한 대목은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일단 비판은 정교해야 하죠. 국민의힘에서 야당 입장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멘트를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총리 여러 가지 도덕성 의혹이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장관들의 도덕성 문제, 부동산 투기나 과거 전가 의혹 등등에 대해서는 좀 정교하게 비판했으면 좋겠다. 그냥 뭉뚱그려서 자화자찬이라고 하니까 예. 이건 저도 국민의힘 출신이고 소속입니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나름의 소통 의지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서 그런데 부동산 관련 답변은 아쉬웠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양보 안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정교한 지적을 해야 지금 우리 국민과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감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다 잘못했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게 정권 말기에는 그런 식의 비판이 먹힙니다만 예.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당도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이나 여러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건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총리 인준 표결은 안 들어간 것처럼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협조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한두 개 지적했다면 그게 훨씬 더 언론이나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 제도 얼개는 가능하다. 국회 결단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시점까지 언급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거는 시점을 언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저는 조절했다고 느껴졌어요. 속도를 조절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에 모든 걸 끝내겠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얼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큰 방향과 틀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서 내용물은 그때서부터 원만하게 협치를 통해서 채워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이야기와 오히려 결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껴졌었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저는 야당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노력할 테니까 당신들도 저와 좀 같이 잘해봅시다. 라는 오히려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정을 밝혔다에 크게 저는 방점이 찍히진 않았어요. 오히려 당대표 후보들이 하는 말들에 어쩌면 뭐랄까요? 그거를 스무딩을 한다 그런가요?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이 속도에 힘을 싣기보다 좀 완급을 조절한 거다라는 해석을 내놔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근데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결과와 방향을 정해놓고 못을 박으면 그 중간 과정의 논의가 사실은 무의미해지거든요. 수사와 기소 분리 외에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진보 성향의 법조계 인사들도 이 수사권 조정이 어설프게 됐을 때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 그리고 뭐 중수청 같은 다른 기구가 발족할지 모르지만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속도 조절이라고 평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승점을 그냥 못 박은 것 같거든요. 이 결론대로 간다. 우린 변화 없다. 글쎄요, 이 한 나라의 사법제도 개혁이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6개월이든 1년이든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 권력자들, 재벌들은 수사받는 일이 언론에 많이 회자되지만 그보다 우리가 형사제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변호사 쓸 돈도 얼마 없는 일반적인 서민 피해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법적인 제도가 복잡해지면 찾아가야 될 곳이 많아지고 수사 과정이 불투명해진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은 속도 조절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자들이나 강경파 국회의원들은 이걸 무조건 막 밀어붙인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예. 적어도 이 국면에서만큼은 민주당보다는 정부가 중심축을 잡고 전문가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듣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 고강도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후속 대처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아쉬움을 표현했던 대목인데요. 예. 부동산 정책 정부에서 갑자기 발표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가정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단기 상승장에 처방약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만 규제 일변도로 처방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다 실패했습니다. 2번이나 실패했는데 3번째 똑같은 처방을 들고 오면 이제 진보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구나라는 확고한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실용주의자라면 지금의 단기적 처방은 어쩔 수 없었다 손 치더라도 이후에는 공급 확장 그리고 지금 고밀도 고밀화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답변이 있었는데 예. 수도권이나 서울 내 용적률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공급을 확대해서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집 살 기회가 있다라는 걸 수요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부모님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소위 금수저들만 서울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 역차별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대책 확대 방향으로 기존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정책이요. 완벽한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정책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을 필 때는 목적이 있고 그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 이번 정책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불장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열된 주택시장 그 상승이라는 게 가격 상승이라는 게 있으면요. 가격이라는 게 우리 뭐 보도 많이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100%가 올랐다가 5%만 빠져도 죽는다는 비명이 나와요. 그럼 그 이상으로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려워요. 아예 오르는 걸 막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더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푼다 그래가지고 이게 촉발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누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왜 속도 얘기하면서 공급 속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한 거는 주목을 해주지 않으시는지 전 모르겠는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신도시를 정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정해진 이전 정부에서 했던 어떤 주택 공급에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그런 걸 빨리 속도를 붙여서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택지 내지는 기존에 지어지고 있는 주택에 있어서 용적률이라든가 고밀화 이런 걸 통해서도 공급의 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규제책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지만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본인이 아무리 힘센 지금 집권 여당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면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주목을 안 하고 다른 부분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 내지는 공격의 소재로 삼고 싶은 부분만 보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좀 주제를 바꿔서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여야가 총리 임명을 두고서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 이 상황 먼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 한 가지 기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지명자가 김민석 총리처럼 수억 대 현금에 대한 출처 해명이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면 민주당에서 인준에 동의를 해줬겠는가. 아무래도 전임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내세웠던 강도 높은 비판이나 기준들을 본인들이 여당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다면 지금의 어떤 일방적인 권력의 구도가 아니었다면 김민석 총리가 평시에는 인준을 뚫기 힘든 결격 사유가 저는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표결을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참하고 밖에서 피켓 시위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런 방향의 투쟁이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표결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투표를 했지만 의석수가 너무 부족해서 밀린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다음 총선 3년까지는 소수 야당으로 계속 서러운 시절 보내야 되는데 매번 보이콧할 것인가? 결과는 똑같더라도 표결을 해서 의석수가 부족하니 다음번에는 국민들에게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좀 다른 방향의 투쟁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다. 좀 입장차가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청문회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는 이미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그때에 지금보다 더한 의혹이 있어도 규명 안 됐고요. 그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그냥 대통령의 그냥 그 뭐랄까요? 코드를 맞추는데 급급했었어요. 그 옹호하는데 급급했었습니다. 그 이전 두 정권을 거치면서 청문회에서 일관된 도덕적 기준이라는 건 저는 이미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는 운이 나빠서 도덕적 흠결이 작아도 낙마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 흠결이 커도 상황상 그냥 통과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번 기회에 청문회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을 일관된 기준으로 국민의 공감대 속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진짜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 전전 정부도 그렇고 그런 거 도덕적인 거 다 지키려면은 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도덕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부담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 그리고 그런 인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